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용량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메가도스 요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며칠 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왕재 교수님의 동영상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보라는 얘기죠. 그분은 6000mg을 복용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왕재 교수님의 동영상과 메가도스 예찬론자들의 동영상을 몇 편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동영상도 두세 개 보았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생각보다 논란이 상당히 많더군요. 어느 유명 유튜브의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내 몸은 갈대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마다 주장이 모두 다르니 동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쪽 주장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을 비롯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논쟁은 용량입니다. 제가 총 10여 편의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용량의 근거를 제시한 분은 이왕재 교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30여 년을 해왔다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이왕재 교수님의 그런 연구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분 덕분에 비타민C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타민C 메가도스의 반대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앞선 동영상을 보셨죠? 비타민C는 인체에 매우 유익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주장했죠. 메가도스 요법 찬성론자 모두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메가도스 요법의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왕재 교수님의 동영상을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직접 비판을 하지 않으면 논쟁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혼란을 종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재 교수님의 서울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연한 1시간 10분이 넘는 강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왕재 교수님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공익적인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왕재 교수님의 주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 및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왕재 교수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반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수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수 주장 중에 팩트를 오인한 부분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죠. 비타민C를 100mg을 하루 권장량으로 주장한 근거로 2차 대전 때 비타민C가 부족하는 병사는 모두 괴혈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나 오렌지와 레몬을 하나씩 준 병사들은 괴혈병에 걸렸던 병사들도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렌지와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양은 90mg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니까 효능이 인정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왕재 교수의 주장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괴혈병에 걸린 애들을 이미 걸리잖아요. 중간쯤 되면은 걸린 애들을 한 열댓 명을 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식사에다가
오렌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가지고 줘봤더니 오렌지를 준 그룹만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제임스 린드가 사용한 양이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있냐면요. 한 30ml쯤 들어있어요. 레몬에는 한 60ml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개를 먹으면 한 60에서 90ml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100mg 이하면 충분하겠구나 하고 그걸 줬더니 효능이 있고. 예, 보셨죠? 이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다면 90mg이 정량 아닌가요? 비타민C 90mg을 줬더니 괴혈병에 걸렸던 환자들도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6000mg 혹은 12000mg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재 교수는 90mg 이상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왕재 교수는 모든 약의 양을 정할 때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양 이하로 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본인도 말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그 양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량을 정할 때는 반드시 소변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그 물질이 나오면 이거 이상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약이나 무슨 뭐 타이레놀 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소변을 나올 정도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양리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저도 이 논리에 동의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처방한다는 것이 약을 처방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후 영국에서는 비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양을 분석해 보았더니 90mg 이상은 소변으로 모두 배출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렌지 하나라고 레몬 하나를 먹였더니 소변에 받아보니까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여러분 1912년인가에 그렇게 정한 게 그냥 그치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것이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을 90mg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심지어 이 교수는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생명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지가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타민C는 온 동물들이 몸에서 필요해서 스스로 만들게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일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는데 혈중으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먹은 거예요. 먹은 것조차 오줌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몸에서는 많은 양의 비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쥐의 오줌 속에 비타민C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 쥐의 혈중 농도에 한 3배 내지 한 5배 정도의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도 있고 뭐 좀 큰 개도 있고 그래서 그놈들의 소의 오줌 이런 걸 여러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 오줌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제 오줌에도 비타민C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 개 다 오줌이 꽤 많은 양의 오줌에 비타민C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린 게 아닌가요? 특히 비타민이 많이 빠져나오는 분들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왕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았는데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왕재 교수는 90mg 이상은 모두 몸에서 소변으로 빠져나온다고 지금 주장을 했죠. 그러면 6000mg을 섭취하게 되면 5910mg은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영양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광재 교수님은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6000mg을 하게 하면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광재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제가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12000mg을 섭취해도 설사를 안 한 사람이 있고요. 1000mg만 섭취해도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댓글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원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수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90mg으로 정하는 것은 지당한 방법이다. 심지어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인간이 합성한 식품을 배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창조의 섭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범위 90mg의 기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교수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을 다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이 있다. 그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타민을 합성했다. 인간이 몸에서 비타민을 합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과연 얼마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또 다른 피조물을 보고 유출하는 거예요. 체중 1kg당 적게는 70mg에서 많게는 250mg을 만들고 있다고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체중이 70kg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에 환산하면요. 7740, 4,900에서 한 17,500을 만들어야 돼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영장류에서만. 물론 영장류가 아닌 포유류 중에서는 여러분들 기니픽이라고 하는 쥐가 있어요. 그 쥐도 못 만듭니다. 그 쥐도 똑같은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 못 만드는데. 자, 여기서 미리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비타민을 합성했다는 것은 출처가 어디인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광재 교수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1000세를 살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 120세로 수명이 줄어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인간만 합성 못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쥐도 합성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과 쥐만 합성을 못하게 바꿨단 말인가요? 수명을 그런 방식으로 단축했다는 말인가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모순은 또 나옵니다. 인간과 쥐만 합성 못한 것을 돌연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연변이는 모순되지 않나요? 특정 종만 예외 없이 돌연변이한다? 이 부분 더 논쟁을 확산할 이유는 없으니 간단하게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이든 돌연변이든 인간의 몸에서 합성하던 비타민을 합성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과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주장대로 모두 괴혈병으로 다 죽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이 교수는 다른 동물들은 체중 1kg당 70에서 250mg을 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광재 교수는 어느 학자가 어느 논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처가 없습니다. 물론 출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처마저 없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비타민C 90mg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 학설이 아닙니다. 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이 교수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죠. 첫 번째, 90mg만 먹어도 괴혈병 환자들이 살아났다. 6000mg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90mg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온다.
6000mg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교수조차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90mg을 먹고, 그러니까 천연의 식품으로 섭취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심지어는 비타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오던 전남 구례, 한평, 제주도 감산리 등에 사시는 100세 가까이 된 분들은 비타민을 1000mg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매일 된장찌개, 마늘, 그리고 오염이 안 된 맑은 공기와 물을 충분히 마신 분들입니다. 비타민C 6000mg은커녕 비타민C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100세 이상 노인이 전국 평균치보다 10배가 많은 전라남도 구리에. 우리는 구리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아 노인들의 식단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최희순 할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된장, 김치, 젓갈 등 소박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금이 들어간 짠 음식들인데요. 다른 노인들의 밥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산리 천여 명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이 180명, 그중 85세 이상 노인이 34명으로 19%에 이른다. 감산리가 이처럼 장수마을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대다수 노인들이 맑은 공기와 예로부터 좋기로 소문난 감산리에 물을 꼽았다. 물이 좋은 만큼 마시는 물의 양도 많아서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노인이 전체의 36.3%나 됐다. 대한민국의 대표 장수마을로 꼽히는 전라남도 한평군.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100세 노인의 수는 전국 평균이 2.7명, 한평군은 13배나 많은 27.7명으로 나타났다. 장수지표가 가장 낮은 경기도에 비해 전라남도의 마늘 수확 면적은 약 9배, 장수 노인의 수는 4배 이상 많았다. 보셨나요?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는 이런 자료들까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비타민C 메가도스 예찬론자들의 논리가 너무 황당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실이나 혹은 검증을 통해 확립된 학설을 혁파하려면 그 사실이 틀렸거나 기존의 학설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인정한 기존의 사실 혹은 학문을 뒤집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매우 모호한 주장을 제시하며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기존의 사실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90mg은 40년 전에 정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 이것은 라이너스 폴링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정한 것이면 모두 바꾸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더 확고해집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그 사실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진리이거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도 90mg을 6000mg로 그래서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도 25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이유,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가 근거로 든 사실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는 성경에 인간은 비타민을 합성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돌연변이로 합성을 못한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합성했었다. 단 양을 알 수 없을 뿐이다. 다른 동물들은 체중 1kg당 70에서 250mg을 합성한다. 그것으로 유추하여서 6000mg을 정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합성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자체가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합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교수가 어떤 성경책을 보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를 수십 번 보았고 이 교수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이 교수 주장과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과일에는 비타민C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준 그러한 것들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면 될 일이지 굳이 애써 몸에서 합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연변이설 또한 성경과도 배치됩니다. 왜 수백 개가 넘는 영양분 중 꼭 집어서 비타민C만 합성하지 못하게 했거나 또 돌연변이를 했을까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합성했다는 주장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고 어떻게 70에서 250mg을 합성해야 한다,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만 더 하죠. 이 교수는 비타민은 필요한 만큼 재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타민C가 콩팥에 걸러져서 나가는 과정 중에 비타민C를 다시 잡아들이는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무슨 소리냐면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가되 어느 정도 이상 나가면 다시 내 몸으로 잡아들여라 하는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이 교수는 앞서 배설하는 것은 신의 창조 섭리와 배치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합성한 것이나 먹은 것은 절대로 몸 밖으로 안 내보낸다. 그것은 신의 창조 섭리다. 그래서 당을 내보내면 당뇨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전혀 아니죠. 인간은 스스로 합성을 했던, 외부에서 흡수를 했던, 몸에 넘치면 배출합니다. 안 그러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섭취한 물을 배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세포가 부어서 죽습니다. 또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도 배출을 안 하면 뇌세포가 쪼그라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칼륨을 배설을 안 하면 심부전으로 곧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과한 것은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상세 이유는 앞선 동영상, 다른 동영상에서 모두 상세히 밝힌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관련 동영상에서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교수는 당을 몸에서 배출하면 당뇨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당을 잘 배출합니다. 당뇨병이 아니라도 당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그래서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앞선 당뇨병 동영상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의학계의 오해가 너무 깊어서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관련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서만 당이 나와야 하는데 검사 결과 당뇨병 환자 중 요당이 검출된 사람은 단 한 명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인의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기도 했다. 자, 물론 몸에서 당이 배출되면 당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단 이왕재 교수만의 오해가 아니고 전 세계 의학계의 오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당뇨 1편, 당뇨 확진자 중 85%는 당뇨병이 아니다 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이 넘치는데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고혈당으로 각종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과도한 당을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적게 먹은 사람이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정량의 당을 흡수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이 인체의 항상성입니다. 자, 모든 영양분은 과잉 섭취 혹은 과잉 섭취로 인해서 과잉 합성하는 것은 배설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대명제를 어느 개인의 주장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창조 섭리입니다. 인간이 흡수하는 90mg 이외에 5,900mg은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하는 거예요. 본인도 앞서 약품은 소변으로 배출한 이상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기본 사실을 본인이 입으로 직접 말해놓고 무시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교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수가 이 사실만 바로 받아들여도 엄청난 혼란을 종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이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죠. 방광에는 아주 많은 비타민이 고여 있다. 그래서 방광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준다 라고 주장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의사로서 내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어.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이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을 방법 없어요. 그거는 소변에다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섞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지만 방광의 오줌 속에 같이 가서 방광 그 오줌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네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아라. 여러분들 그 근거는요 아직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저는 방광에는 아주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이 교수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사고력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왕재 교수가 해석을 너무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수는 방광에 비타민C가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방광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죠. 절대 아닙니다. 그 주장대로 방광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더 방광보다 더 중요한 장기는 보호 대상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갑상선 얼마나 중요합니까? 폐, 간, 골수, 췌장 이런 장기는 보호 대상이 아닌가요? 자, 이것만으로도 이 교수가 주장한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방광에 고여 있다는 것은 좀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방재 교수가 매우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방광에 그렇게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타민C를 섭취했기 때문에 섭취한 사람만 얘기입니다. 90mg 이상. 자,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몸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배출하기 위해서 방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6000mg 이상을 섭취해주니 매일같이 6000mg 이상이 방광에 고여있는 것입니다. 뭐 시간을 나눠서 계속해서 배출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몸에서 불필요한 비타민C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은 신장을 통해서 방광에 고였다가 소변과 같이 함께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광에서 지금 고여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수 주장대로 만약에 방광에 고여있는 비타민C가 방광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왜 배출을 합니까? 계속 붙잡아둬야죠.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거 신의 뜻도 아니다라고 본인도 주장했잖아요. 자,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용량인 최소 6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장과 방광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배출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많은 비타민C를 배출하려면 많은 물을 또 배출하겠죠.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지겠죠. 혈액이 걸쭉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결석이 생기죠. 혈류가 나빠지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암이 발병하죠. 또 심장에서는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요. 고혈압이 발생하죠. 혈액이 걸쭉해지니까 췌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거나 췌장으로 가는 산소의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당뇨가 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실시하면 오죽하면 설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어떤 사람은 왜 6000mg을 섭취해도 설사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단 1000mg만 복용해도 설사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다고 했죠.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일단 흡수하는 것입니다. 흡수했다가 불필요하니까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단 1000mg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알기 때문에 단 1000mg, 단 500mg만으로도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오묘하게 신이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걸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비타민을 비롯하여 그 어떤 약품도 어떤 건강 보조식품도 설사 직전까지를 기본 복용량으로 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많아요. 속이 쓰리다, 위장에 장애가 생겼다, 결석이 발생한다, 두통이 발생했다, 또 적혈구가 붕괴된다는 사실도 언급한 학자가 있고요. 알러지가 발생했다,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황재 교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타민C가 정말로 과용량 6000mg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체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비타민C, 과일, 키위나 토마토나 레몬 등을 섭취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제제로 과용량을 복용할 때만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 이런 비타민C 과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혹시나 몸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장이 계속해서 혹사당합니다. 절대로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비타민C를 별도로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방광에 비타민C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빠져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이 교수도 말했습니다. 90mg을 섭취했을 때까지는 빠져나가지 않더라.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지 않더라.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방광에도 비타민C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처럼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약 100배나 많은 6000mg이나 섭취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90mg 정도를 섭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검증된 사실 아닌가요? 이 교수도 인정했잖아요, 앞에서. 이 교수가 이에 대한 오해를 풀면 이 교수 자신은 물론 이 교수의 주장을 따르는 비타민C 메가로스 예찬론자들이 환자들에게 더는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로스 예찬론자들의 유튜브 방송 댓글에는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효과 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반면 피해를 봤다는 댓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내 몸은 갈대랍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도 옳고 그래서 갈팡질팡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다수 비타민C 메가로스 요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하도 좋다 하니까 구충제처럼 또 먹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의 사고력만 가져도 이러한 무모한 주장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맹신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단히 강하게 어필을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0년간 주장을 하면 야, 저거 뭐가 분명히 있나 보다 라면서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따라갑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개인별 비타민C 요구량을 계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계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전에 제가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300mg 이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200에서 250mg이면 어떤 사람도 충분하다고 나름대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산의 근거를 제가 대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별 사람 개인이 아니라 특징별로
생활 섭정 환경별로 적정량을 계산하여 동영상을 올릴지 여부는 약속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또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책임감도 따르고 부담이 돼서 제 하는 일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뭐 이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도 않습니다. 직접 비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논란만 따르잖아요. 제 이 채널에서도 이왕재 교수님의 좀 동영상을 봐라. 내용이 서로 다른데 나는 이왕재 교수님의 주장을 더 신뢰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저대로 주장하고 상대방대로만 주장하면 그 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직접적으로 비판적 인용을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비타민에 집착합니까? 비타민C 메가더스 예찬론자들은 비타민C가 아니면 활성산소를 억제하지 못해서 무슨 큰 병이 걸리거나 죽을 것처럼 주장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운동 후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지만 운동선수들은 키 몇 개로 활성산소를 해결합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과일 몇 개로 충분한 거예요. 관련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위, 선수들의 피로 회복을 위해 구단이 마련한 영양식이다. 키위는 지친 선수들에게 당분과 수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도 많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껍질을 그대로 먹기도 하는데 항산화제를 따로 복용하는 선수는 없었다. 키위뿐 아니라 컬러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다. 자, 더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비타민C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녹차의 카테킨 성분, EGCG 성분을 아십니까? 이 녹차에 들어있는 EGCG 성분은 그 항산화력이 비타민의 자그마치 몇 배인지 아세요? 40배나 높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일본 마츠시다 기념병원의 야마네 테츠로 박사는 선천성 대장암 연구의 권위자다. 그는 대장암 치료에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다. 27세 여성의 대장에 생긴 폴립에 녹차 추출물을 투입한 결과 폴립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녹차 추출물을 투여하기 전 20개 정도 있던 폴립이 3년 안에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다. 녹차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녹차를 마시는 양은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차를 하루 10잔 이상 마시는 경우 일본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위암은 물론 간암, 대장암, 폐암의 발병률이 최고 50% 이상 낮았다. 녹차를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암이 발병하는 시기도 차이를 보였다. 뿐입니까? 오디와 블루베리, 포도 등에 들어있는 라스베라트롤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C의 30배나 높다고 합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 마늘의 알리신, 인삼의 사포닌 등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 메가더스 요법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비타민C가 혹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자외선을 많이 쬐었다, 또 과식을 했다, 흡연을 좀 하고 있다, 음주를 많이 했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럴 경우에는 과일을 몇 개 더 섭취해 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100배 이상 섭취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비타민C는 구충제처럼 세포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암과 같은 질병,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가진 분들은 단 한 가지라도 잘못된 처방을 받으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처방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